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고양이와 집사님들의 행복을 연구하는 냥냥 설명서입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세상 가장 부드러운 젤리로 뺨을 맞으며 잠에서 깨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일어나라 집사. 나의 밥그릇이 비었다. 온몸으로 외치는 우리 주인님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결국 마법의 아이템, 자동 급식기를 영접하게 됩니다. 와, 신세계가 열리죠. 더 이상 밥 달라는 성화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출근해서도 약속이 있어도 정해진 시간에 밥을 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완벽한가요? 하지만 만약 이 완벽한 편리함이 사실은 우리 냥이의 행복과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는 독이 되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수많은 집사님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자동급식기 사용의 치명적인 실수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내 얘기는 아닐까?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우리 집 사고뭉치 대장님 이름 한 번씩 자랑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본격적으로 실수를 파헤치기 전에 우리 고양이들이 어떤 동물인지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해요. 우리 눈에는 그저 푹신한 손뭉치, 귀여운 액체 괴물이지만 저 작은 몸 안에는 수천 년간 갈고 닦은 사냥꾼의 DNA가 흐르고 있거든요. 고양이의 하루는 아주 중요한 사이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사냥 잡기, 죽이기, 먹기, 그루밍, 잠자기. 이 루틴이죠. 야생의 고양이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과정을 반복하며 생존하고 또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집냥이의 삶은 어떤가요? 사냥할 필요 없이 그릇에 밥이 뚝딱. 물론 안전하고 편안한 삶이지만 사냥 본능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면 고양이들은 지루함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동급식기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자동급식기가 단순히 밥만 나오는 기계가 아니라 고양이의 사냥 본능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자극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혹은 반대로 어떻게 망칠 수 있는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실수를 잡으러 가볼까요? 첫 번째 치명적 실수, 바로 잘못된 장소 선정입니다. 혹시 자동급식기 어디에 두고 사용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공간 활용을 위해 물그릇 바로 옆이나 심지어 화장실 근처 구석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다 고양이 용품인데 모아두면 편하잖아 라고 생각하셨다면 땡, 틀렸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스테이크를 먹는데 바로 옆에 병이가 있다면 어떻겠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고양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깔끔하고 예민한 동물입니다. 본능적으로 자신의 배설 장소와 식사 장소를 멀리 떨어뜨리려는 습성이 있어요. 야생에서 배설물 냄새는 천적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위험 신호이자 각종 세균의 온상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본능이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냥이들에게 화장실 옆에 밥그릇을 두는 건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랍니다. 밥은 먹고 싶은데 여긴 너무 찝찝해.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물그릇 옆은 괜찮을까요? 이건 역시 베스트는 아닙니다. 고양이들은 신선한 물을 찾아 마시려는 본능이 있어서 음식물 찌꺼기가 튈 수 있는 밥그릇, 바로 옆의 물은 오염된 물로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밥 먹는 장소와 멀리 떨어진 곳의 물을 더 선호하기도 하죠. 만약 우리 아이가 물을 잘 안 마신다면 밥그릇과 물그릇의 위치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자동급식기의 위치는 고양이가 안정감을 느끼는 조용한 공간, 그리고 화장실과 물그릇으로부터 최소 1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고양이에게 식사 공간, 휴식 공간, 배변 공간을 명확하게 분리해 주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훨씬 올라간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작은 배려가 우리 냥이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은 원룸이라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동선을 분리해서 공간을 재배치해 보세요. 분명 변화가 느껴질 거예요. 두 번째 실수. 이것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자동 급식기를 관계 단절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계가 밥 주니까 난 편하다. 끝.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고양이에게 밥 주는 집사에서 그냥 같이 사는 룸메이트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식사 시간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에요. 집사와의 중요한 유대감 형성 시간입니다. 우리가 직접 밥을 챙겨주면서 맛있게 먹어, 우리 애기 하고 말을 걸어주고 등을 쓰다듬어주는 그 모든 과정이 고양이에게는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이곳은 안전하구나 라는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사는 나에게 관심도 없고 웬 차가운 기계에서 소리와 함께 밥이 툭 떨어집니다. 고양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서운할까요? 마치 매일 따뜻한 집밥을 차려주던 엄마가 갑자기 배달 음식만 시켜주는 느낌이랄까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고양이는 집사와의 긍정적인 연결고리를 잃어버리고 불안감이나 분리불안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 급식기를 쓴다고 해서 집사의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급식기가 작동하는 시간을 새로운 놀이 시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급식기 알람이 울리고 사료가 나오면 바로 달려가서 칭찬해주고 함께 있어주세요. 우리 공공이 맘마 먹을 시간이네 하면서 관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5분이라도 함께 놀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고양이는 기계에서 밥이 나온다가 아니라 저 기계에서 소리가 나면 집사랑 즐거운 일이 시작된다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자동 급식기는 집사의 대체품이 아니라 집사와 고양이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보조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기계에 의존할수록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마세요. 당신의 따뜻한 목소리와 손길은 그 어떤 최첨단 급식기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바로 양 조절의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동 급식기, 정말 스마트하죠? 그램 단위로 혹은 컵 단위로 정확하게 사료 양을 설정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집사님들이 사료 봉투 뒤에 적힌 체중별 권장 급여량을 보고 그대로 기계에 입력합니다. 우리 애는 4kg이니까 하루 60g, 아침 저녁으로 30g씩 세팅하면 완벽하겠군.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료 봉투의 권장 급여량은 말 그대로 평균적인 가이드라인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도 똑같은 몸무게라도 기초 대사량이나 활동량이 다르듯이 고양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중성화 수술 여부, 나이, 실내에서 주로 생활하는지 여부, 그리고 개묘차에 따른 활동량에 따라 필요한 칼로리는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중성화한 고양이나 노령묘는 신진대사가 느려져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기 쉽고, 반대로 에너지가 넘치는 악갱이나 활동적인 고양이는 권장량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기계 숫자만 맹신하고 우리 냥이의 몸 상태를 체크하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 비만이나 영양실조를 유발하는 집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꾸준한 관찰입니다. 자동 급식기를 사용하더라도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고양이의 체중을 재고 주기적으로 동물병원에서 신체 충실지수 BCS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갈비뼈가 살짝 만져지는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예요.
만약 체중이 계속 늘거나 줄어든다면 수의사와 상담하여 급여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 급식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하루 한 끼 정도는 직접 습식 사료나 간식을 주면서 식사량을 눈으로 확인하고 고양이의 식욕이나 컨디션을 파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담요 가정이라면 한 아이가 다른 아이의 밥을 뺏어 먹지는 않는지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자동 급식기는 우리를 편하게 해주지만 우리를 게으른 집사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고양이의 건강을 지키는 책임은 기계가 아니라 오롯이 우리 집사에게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실수, 고양이의 시간을 무시하는 스케줄링입니다. 자동 급식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시간 예약 기능이죠. 보통 집사님들은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식사 시간을 설정합니다. 내가 아침 7시에 일어나니까 7시에 한 번, 퇴근하고 저녁 7시에 집에 오니까 그때 또 한 번. 아주 합리적인 생각처럼 보이죠. 하지만 우리는 고양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양이는 크리퍼스큘러 사에 레프스큘러 동물, 즉 해가 뜨고 질 무렵인 새벽과 저녁에 가장 활동적인 동물입니다. 이 시간은 고양이의 사냥 본능이 가장 활발해지는 때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스케줄에 맞춰 한낮이나 한밤중에 밥을 주게 되면 고양이의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2번, 아침 9시와 저녁 9시에 많은 양의 사료를 급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고양이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적은 양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눠 먹는 것을 선호하는 소식 동물입니다. 긴 공복 시간은 고양이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위산 과다로 인한 공복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고양이의 본능적인 식사 패턴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자동 급식기의 장점을 10분 활용해서 하루 총 급여량을 4회에서 6회에 걸쳐 소량으로 나누어 급여하는 스케줄을 짜보세요. 특히 고양이들이 가장 활발한 이른 새벽과 늦은 저녁 시간대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새벽 5시, 오전 10시, 오후 4시, 저녁 9시, 자정. 이런 식으로 시간을 분배하면 고양이는 긴 공복감 없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양이의 스트레스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문제 행동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새벽에 집사를 깨우는 이유도 배고픔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거든요. 새벽 시간에 자동으로 급식이 이루어지면 집사는 꿀잠을 잘 수 있고 고양이는 만족스러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으니 이거야말로 일석이조 아닐까요? 우리 집사님들의 스케줄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우린 양이의 시간에 맞춰보는 건 어떨까요? 5번째 실수. 소리 나는 무서운 괴물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드르르륵, 촤르르륵. 우리에게는 그저 사료 나오는 소리일 뿐이지만 예민하고 겁이 많은 고양이에게 이 소리는 정체불명의 괴물이 내는 굉음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 들인 자동 급식기에서 갑자기 이런 기계음이 나면서 음식이 튀어나온다면 고양이는 깜짝 놀라서 달아나거나 심한 경우 그릇 근처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음 공포증으로 이어져 급식기뿐만 아니라 비슷한 소리를 내는 다른 가전제품, 청소기, 믹서기 등까지 무서워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애는 안 무서워하던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고양이는 스트레스를 잘 숨기는 동물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밥 먹을 때마다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 있어요. 밥 먹는 시간이 즐겁고 편안해야 하는데 공포의 시간이 된다면 정말 슬픈 일이겠죠. 이런 부정적인 경험은 식욕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특정 공간에 대한 트라우마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자동 급식기를 처음 설치했다면 바로 사료를 넣고 작동시키지 마세요. 며칠 동안은 전원을 끈 상태로 고양이가 자주 다니는 곳에 두어 익숙한 가구처럼 느끼게 해주세요. 그릇 부분에 고양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몇 개 놓아두어 이 물건 근처에 가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고양이가 급식기에 대한 경계를 풀었다면 이제 소리와 친해질 차례입니다. 집사가 옆에 있을 때 수동으로 급식 버튼을 눌러 아주 소량의 사료나 간식이 나오게 하고 고양이가 소리에 놀라지 않고 다가와서 먹으면 폭풍 칭찬과 함께 쓰다듬어 주세요.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여 기계 소리는 맛있는 음식 플러스 집사의 칭찬이라는 긍정적인 공식을 머릿속에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만약 녹음 기능이 있는 급식기라면 집사의 다정한 목소리를 녹음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공아, 밥 먹자 하는 익숙한 목소리가 함께 들리면 고양이는 훨씬 더 빨리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6번째 실수는 정말 많은 집사님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위생관리 소홀입니다. 자동 급식기. 한번 사료 채워두면 며칠, 길게는 몇 주까지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정말 편하죠. 하지만 그 편안함 뒤에는 보이지 않는 세균들이 번식하고 있습니다. 사료 그릇에는 고양이의 침과 사료 찌꺼기, 기름 성분이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특히 건사료는 기름기가 많아서 시간이 지나면 산패하면서 불쾌한 냄새를 풍기고 세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요. 또한 사료 저장 탱크 내부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료 가루와 유분이 벽에 달라붙어 끈적한 막을 형성하고 여기에 습기가 차면 곰팡이나 각종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염된 사료를 먹은 고양이는 구토, 설사 같은 소화기 질환에 걸릴 수 있고 심한 경우 식중독이나 피부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설거지한 그릇에 밥을 먹으면서 정작 우리 냥이에게는 몇 주 동안 닦지 않은 그릇에 밥을 주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자동 급식기의 위생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매일 사료가 담기는 식기 부분을 분리해서 세척하는 것입니다. 어렵다면 최소 2에서 3일에 한 번은 꼭 닦아주세요. 세척할 때는 반려동물 전용 세제나 베이킹소다를 사용하고 헹굴 때는 세제가 남지 않도록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궈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기가 남지 않도록 완벽하게 건조한 후 재조립해야 곰팡이를 예방할 수 있어요. 사료를 보관하는 저장 탱크 역시 사료를 새로 채울 때마다, 즉 최소 1주에서 2주에 한 번은 반드시 내부를 깨끗하게 닦아내고 건조해야 합니다. 조금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작은 습관이 우리 고양이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세척이 어려운 구조의 급식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세척이 용이한 스테인리스나 유리 소재의 식기가 분리되는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편리함과 건강, 2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현명한 집사가 됩시다. 7번째 실수, 충분한 적응 기간 없는 갑작스러운 교체입니다. 어제까지는 집사가 직접 밥을 줬는데 오늘 아침부터 낯선 기계에서 밥이 툭 하고 떨어집니다. 예민한 고양이 입장에서는 멘붕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집사가 날 버렸나? 왜 이제 밥을 안 주지? 저 무서운 기계는 뭐지? 이런 생각들로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사람도 새로운 환경이나 방식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식사와 관련된 변화는 고양이에게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급식 방식을 바꾸면 고양이는 새로운 급식기를 거부하고 밥을 먹지 않거나 반대로 불안감 때문에 집색에 더 집착하는 등의 문제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스트레스로 인해 방광염과 같은 질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편리함을 위한 선택이 오히려 고양이에게는 공포와 불안을 안겨주는 셈이죠. 우리는 변화의 이유를 알지만 고양이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자동 급식기 도입을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 정도의 적응 기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음 적응 훈련과 함께 기존에 사용하던 밥그릇과 새로운 자동 급식기를 나란히 놓아두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처음 며칠간은 기존 밥그릇에만 밥을 주면서 자동 급식기 그릇에는 아주 맛있는 간식을 몇 알씩 놓아주어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줍니다. 그 후 기존 밥그릇의 사료양을 조금씩 줄이고 동시에 자동 급식기에서 나오는 사료양을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일부터 2일체는 기존 그릇 80%, 자동 급식기 20%, 3일부터 4일체는 50%대 50%.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비율을 조절하여 고양이가 자연스럽게 새로운 급식기에 익숙해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집사는 고양이가 밥을 잘 먹는지, 스트레스 징후는 없는지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만약 고양이가 거부감을 보인다면 조급해하지 말고 이전 단계로 돌아가 천천히 다시 시도하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고양이의 속도에 맞춰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 아닐까요? 8번째 실수. 나는 네가 지난 휴가 때 한 일을 알고 있다. 바로 자동 급식기를 고양이 베이비시터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1박 2일 혹은 2박 3일 정도의 짧은 여행이나 출장을 갈 때 자동 급식기와 자동 급수기만 믿고 마음 편히 집을 비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밥도 제때 나오고 물도 충분하니까 괜찮겠지. 물론 식수와 식량 공급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일까요? 만약 우리가 집을 비운 사이 급식기가 오작동을 일으켜 밥이 나오지 않는다면, 혹은 정전이 된다면, 고양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다치는 응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양이는 독립적인 동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영역과 그 영역을 함께 공유하는 집사에게 크게 의지하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혼자 남겨진 고양이는 극심한 외로움과 불안감을 느끼며 이는 분리불안이나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으니까요. 자동 급식기는 단기적인 부재 시 유용한 도구임은 분명하지만 절대 사람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루 이상 집을 비울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가족, 친구 혹은 전문 펫시터에게 하루에 최소 한 번 이상 방문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방문자는 급식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고양이의 건강 상태는 괜찮은지, 화장실은 깨끗한지 등을 확인하고 잠시나마 놀아주며 정서적인 교감을 나눠야 합니다. 만약 주변에 부탁할 사람이 없다면 최근에는 고양이 호텔이나 위탁시설도 잘 되어 있으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혼자 두어야 한다면 집안 곳곳에 사료와 물을 여분으로 놓아두고 홈캠을 설치하여 수시로 고양이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 급식기는 우리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우리의 책임을 덜어주는 면죄부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양이의 안전과 행복에 대한 최종 책임은 언제나 우리 집사에게 있습니다. 9번째 실수. 평화는 끝났다. 서바이벌 게임의 시작. 바로 담요가정, 하나의 급식기입니다. 고양이가 2마리 이상인 집에서 자동 급식기 하나로 모든 아이들의 식사를 해결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같은 사료 먹는데 같이 먹으면 되지. 비용도 절약되고 좋잖아? 하지만 이것은 고양이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자원을 지키려는 영역 동물입니다. 특히 밥이라는 아주 중요한 자원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 서열이 높은 고양이가 밥그릇을 독차지하고 다른 고양이들을 쫓아내는 자원 경계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힘이 약한 고양이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스트레스로 인해 다른 문제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이좋게 번갈아 먹는 것처럼 보여도 자세히 관찰해보면 한쪽이 다른 쪽의 눈치를 보며 급하게 밥을 먹거나 식사를 방해하는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담요 가정에서 평화를 지키는 원칙은 간단합니다. 고양이 수 플러스 1의 법칙을 기억하세요. 밥그릇, 물그릇, 화장실 등 중요한 자원은 고양이 마리수보다 하나 더 많이, 그리고 서로 다른 공간에 분산 배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자동 급식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고양이 한 마리당 하나의 급식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급식기들은 서로 보이지 않는 다른 공간에 설치하여 각각의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의 방해를 받지 않고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아이들마다 먹는 사료의 종류, 처방식, 연령별 사료 등과 다르다면 개별 인식이 가능한 스마트 급식기, 내장된 칩이나 목걸이, 태그로 개체를 인식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고양이들 사이의 스트레스와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병원비를 아끼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집안의 평화,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니까요. 마지막 10번째 실수, 그리고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 실수일 수 있습니다. 바로 고양이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동 급식기를 설치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며 안심할 수 있습니다. 밥은 제때 나오고 양도 정확하니까요. 하지만 고양이는 말 대신 행동으로 이야기합니다. 자동 급식기 도입 이후 고양이의 행동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혹시 사료를 먹고 난 직후나 급식기 주변에서 계속 울고 있지는 않나요? 이는 급여량이 부족하거나 무언가 불만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혹은 급식기에서 밥이 나와도 바로 먹지 않고 멍하니 쳐다보거나 주변을 맴돌기만 하나요? 이는 급식기에 대한 두려움이나 스트레스, 혹은 건강상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구토나 설사를 하지는 않는지, 활동량이 눈에 띄게 줄지는 않았는지, 그루밍을 지나치게 많이 하거나 적게 하지는 않는지 등 사소한 변화 하나하나가 고양이가 우리에게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동 급식기는 데이터를 제공하지만 그 데이터를 해석하고 고양이의 감정을 읽는 것은 오직 집사의 몫입니다. 기계의 편리함에 기대어 고양이에 대한 세심한 관찰을 게을리하는 순간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욕부진은 고양이에게 매우 위험한 질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는데 자동 급식기에만 의존하면 아이가 며칠 동안 밥을 먹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뒤늦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 급식기를 사용하더라도 매일 밥그릇이 비워졌는지 확인하고 고양이의 전반적인 컨디션을 살피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고양이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다면 왜 그럴까 하고 그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을 멈추지 마세요. 자동 급식기는 완벽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보조해주는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 냥이의 최고의 주치의이자 심리학자는 바로 우리 집사 자신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이렇게 자동 급식기를 사용하며 저지르기 쉬운 10가지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헉, 이거 내 얘긴데? 하고 뜨끔하신 분들도 계시죠?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나가면 되니까요. 기억하세요. 자동 급식기는 절대 나쁜 물건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고양이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최고의 친구가 될 수도, 혹은 스트레스를 주는 무서운 괴물이 될 수도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 열쇠는 바로 우리 집사님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기계의 편리함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단순히 밥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고양이의 온 세상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자동 급식기가 밥을 챙겨주는 동안 우리는 우리 냥이와 더 많이 눈을 맞추고 더 많이 쓰다듬어주고 더 신나게 놀아주는데 그 시간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자동 급식기를 가장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일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이 꼭 필요할 것 같은 다른 집사 친구에게 공유해주는 센스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고양이는 밥을 달라고 조를 때 어떤 필살 애교를 보여주나요? 댓글로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냥냥 설명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